여기서 2,600, 700 가면 더더욱이 자신이 좀 없어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고퍼에 사야지 돈을 벌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왔으냐. 중국이 돌아가면 전 세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 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폭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절을 못하면 한국인은 정말 기회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야말로 바닥을 치지 않을까 수출이. S사태가 이제 드디어 무너지는 시작이다. 그걸 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윤 대표님하고 저랑 비슷한 점이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약간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이클 기업 많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블루칩이라고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싸게. 그리고 작년에 나왔었을 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도 좋은 가격에 사고 우리가 비싸지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비싸졌을 때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당장 사서 오를 주식이 아니라 1년은 묻어둔다면 어떤 섹터가 지금 이렇게 볼만한?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죠. 솔직히 작년 10월에 비해서 지수보다 그런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성장하는 기업이 좀 약간 싸져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성장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좋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선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자동차고요. 2차 전지도 있겠지만 저는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뭐 엔터도 좋고 그 다음 타자가 뭘까요? 하면 호텔 레저가 상당히 추격할 확률이 높다 봐요. 왜냐하면 그쪽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턴어라운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때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거든요. 뭐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죠? 지금 뭔가 여행 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폭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와닿겠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이 되면 우리는 아마 너도 나도 좀 더 여행사들도 항공표도 싸게 해줄 거고 뭔가 여행을 다시 떠나겠죠. 그래서 저는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굉장히 작동되는 곳들이 어딜까 하면 호텔 레저 업종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거고요. 다만 턴어라운드를 확 기대하기 힘든 게 내수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뭐 우리가 역발상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내수 한번 지르시다 하고 싶은데 내수는 상당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내수 기업들은. 저는 국내에서만 장사하는 기업은 그러니까요. 안 산다는 게 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거 외에도 꼭 섹터를 떠나서 한국 증시가 가진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턴어라운드 국면에서는 PER과 PBR의 갭이 되게 커지거든요. 아주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얘기를 하시죠. 포워드 PR로 너무 비싸. 근데 항상 턴어라운드가 될 때 보면 PER이 비싸죠. 이익이 낮아지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PBR이 올라오는 장세일 때가 턴어라운드 장세입니다. 한국은. 그게 언제 나왔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나왔었고 2017년 반도체 사이클 때도 나왔었고 코비드 때도 나왔었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턴어라운드 장세의 특징이 나온다고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아마 기업별로 상당히 부진했다가 돌아서는 것들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아마 하나만 고른다면 아까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반도체가 돌면 반도체 주변도 돌 수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호텔 레저가 안 좋았으니까 그것도 돌 수 있고 그게 그나마 좀 남아있는 영역인데 이거 외에도 당연히 균형은 이미 좋아진 것들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던가 뭐 조선도 해당되고 이런 것들 되게 사람들이 비웃는데 은근히 강하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엔터, 방산 이런 것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내 포트폴리오 한두 종목 다 그 관련된 종목도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좋게 보신다고 하시니까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항상 이 소수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현대차든 기아차든 하물며 테슬라든 팔아가지고 2차 전지 소재를 사야 된다. 저희가 올해를 바라봤을 때 가장 편안한 섹터가 자동차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국면을 통하면서
기업이 약진했던 곳이 자동차였어요. 자동차가 한때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등이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 현대차가 연초 이후로 현대기아차가 한 30% 이상씩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 올라서면 막 팔고 싶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팔고들 파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안 들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런데요. 놀라웠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뭐 주가 오르다가 이제 주춤해졌지만 LG전자 같은 회사도 있었잖아요. 그 LG전자, LG그룹 하면 옛날부터 참 안 보던 회사들이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 시장이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어쩌면 이 시장 밑에 깔린 거예요. 턴어라운드는 뭐냐면 생존한 기업이 나왔다는 의미거든요. 피터 린치가 그러잖아요. 고성장 기업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그렇죠. 기업을 나는 좋아한다. 내 포트의 60%는 고성장 기업과 턴어라운드 기업을 넣는다는데 이 턴어라운드 기업이 피터 린치 얘기도 그렇게 적어 있지만 이 정도면 많이 올란 것 같아서 팔았더니 뭐 4배 가고 4배 먹고 팔았다 싶었더니 10배 가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업황이 이제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팔면 안 되더라.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자동차인 것 같은데 하다가 작년 하반기 내내 안 움직이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를 도대체 사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졌을 때 팔아야겠죠. 오히려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수요가 더 좋다는 말이 나올 때 팔아야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정말 계속 잘할지도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자동차도 상당히 많은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는데 올해 3분기부터는 원자재 가격 하락했던 거죠. 비용 코스트 다운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미국 쪽에 만약 아까 미국 쪽으로 가냐 안 가냐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으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근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이 와도 안 망하는 기업인데 이번엔 잘 혁신을 했어. 그럼 그 사이클에서는 그게 쉽게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뭐 LG그룹도 2차전지 같은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고 포스코 같은 기업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우리가 다 뻔하게 알았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도 좋은 거 다 알았지만 저렇게 단단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좀 잘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다니까요. 그 단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좀 알은 게요. 아까 현대 로템 같은 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갑자기 이제 폴란드에서 와 우리 무기 필요해 하면서 이런 게 모멘텀이 생겼네라고 해서 올랐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1파 상승했다가 또 2파 조정이 있었잖아요. 2파 조정이 왜 있었냐면 그래서 정말 실적이 나와? 도대체 우리나라 국방부에다가 파는 마진하고 폴란드에 파는 마진하고 저거는 정말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최근에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을 뚫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로템도 그렇고 방산주들이 이번에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는 숫자를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거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무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요? 계속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마 중국과 미국이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군비 늘리겠죠. 그래서 전에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야 유럽의 탱크가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아지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어딘가에서 그렇게 돈이 왜 좀 그래도 생산이 되는 건가? 정말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사이클은 그렇게 안 돌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저는 유동성이라는 데이터예요. 유동성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외국인 사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각국의 M2를 다 모아놓은 건데 유동성이 일종의 수요거든요. 그게 작년 10월에 그게 돌아섰어요. 작년 그것도 10월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제가 11월 달에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근데 이해가 안 갔죠.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왔으냐. 그때 중국이 돌렸던 거예요. 지준율도 인하하고. 그래서 중국이 돌려서 지금 중국 쪽 모멘텀이 강한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 뉴스의 익스포저가 적어진 나라가 됐으니까 영향 없다 하지만 네. 중국이 돌아가면 전 세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다가 미국이 오늘 녹음하는 날 아침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52만에 있었거든요. 네. 그 2000년 이후에 그게 6번밖에 없었어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6번 정도 밑에 50 밑에 왔다가 바닥을 치잖아요. 50 가는 구간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요. 그러면 뭐 45 빠졌다가 50까지 갈 때요? 50까지 갈 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서베이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3월에 46.3이었는데 4월에 47.1이거든요. 네. 안 좋죠.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가 안 좋게 나오지만 저희 같은 약간 수단적 사고로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47, 48, 49, 50 가겠구나. 그러니까 50 정도 가야 이게 좀 뭔가 약간 좋아진, 경기가 그래도 좀 나아졌다 얘기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올해를 바라봤을 때 원래 상반기는 다 인플레 우려가 컸거든요. 연준이 금리 상승을 멈출까 하니까 그래서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금리가 안 멈출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사실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고 했었죠. 거기다가 요번에 어떻게 됐던 간에 미국의 지방은행 파산이 딱 나오는 순간 SVB 사태가 나왔을 때 크레딧 스위스 사태 나오니까 드디어 터졌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안 거죠. 우리는 얼마든 돈은 이미 작년 10월서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섰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별일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건 끝났어요. 아마 5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 얘기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플레 이렇게 얘기 많이 한 적 별로 없어요. 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연준 나올 때마다 새벽까지 나와서 이랬어요, 솔직히. 한 지난 2년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물론 채권 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이겠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그래요.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장기 금리가 좀 내려오고 단기 금리 올라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단기 금리 상승이 너무 가파르지 않았었어요. 네. 뭐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대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더 엄청나 보였던 거죠. 네. 뭐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본다면 그런 극단적인 소위 긴축에 대한 공포, 인플레에 대한 공포는 끝난 거예요, 상반기. 그래서 상반기 그 랠리로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에 긴축됐으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 제가 보기엔 이미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원래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침체라는 단어보다 경기 하강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나. 경기가 좀 낮아지는 국면? 네. 재고 사이클 조정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재고 조정이잖아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이 재고 조정이 끝나고 났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어울리는 게 뭐냐면 턴어라운드 국면인데 특징이 나왔는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방 크게 무너질 거야 얘기는 좀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최소한 네. 다시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강도에도 왜 돌렸냐? 제가 가끔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돌아왔다면 데이터를 저희는 뭐 저랑 같이 있는 동료들이 비슷한 데이터 같이 보니까 그걸 되게 강조해서 사실 많이 안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야말로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각국 한 13개국가 M2 증가를 모아놓은 건데 그 데이터와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연동되어 있어요. 그게 저점을 치고 돌았으면 한 2분기 뒤쯤에 수출이 바닥을 치고 돌았었는데 그러면 올해 2분기 중에는 바닥을 치지 않을까 수출이. 이 일은 언제쯤 도냐. 그거 돌아서 한 3분기 이후에 돌 것 같다는 거죠. 주가는 언제 움직일 거예요? 이미 그래서 1, 2, 3월부터 움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 5월에 팔고 떠나는 이런 말보다 자꾸 그러니까 어너멀리 갖고 그러니까 그 계절성 갖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흐름을 관통하는 흐름은 턴어라운드라는 거예요.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뭐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뭐 책도 쓰고 그랬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삽질 많이 해봤으니까 박 대표님 뭐 저 옛날부터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에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고 또 비싼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내는 결론이에요. 내는 결론은 결국 약간 좀 쉽게 말해서 PR이 고점이고 PBR이 돌았을 때 한국은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PR이 왜 내려오냐? 이익이 좋아져서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죠. 고포에서 아까 사실 대표님도 박 대표님도 딱 말을 했던 거야. 많이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포에 사야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고포에 샀던 것들이 엔터에도 대박이 났던 거고. 그렇죠. 이 속성을 이해해야지. 2차 전지도 해당됐지만 2차 전지 내가 얘기를 왜 안 하냐면 너무 가파라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새로운 현상도 아니에요. 한번 이게 생기면 우리는 상당한 고포를 갑니다. 아마도 그런 증세.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도 엄청 PER을 높아지지 않게 실적이 저 모양 나왔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봤을 때는 때가 왔구나 생각이 들고. 네. 참 이게 신기하죠.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럴싸한 책에다 적었지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순환론적 사고라는 단어를 엄청 강조하는데 사실 그 말이라는 게 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얘기 많이 하거든. 참 멋진 말인데 한국은 정말 한 번에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야. 확 올랐다가 정말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야,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죠. 또 다시 확 빠지니까 하여튼 너무 힘들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까 기관 투자가들도 지속되는 회사가 참 드물잖아요. 네. 그때 유행한 스타일도 바뀌고 정말 힘든 시장을 우리 같이 살아왔잖아요. 뭐 방송에서 누가 보시던 말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가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또 최근에 또 나온 현상이 좀 불지르는 형태의 문화가 또 생긴 거예요. 유튜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찍고 있지만 사람들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600만 명 이상 샀다고 하면서 국민주가 됐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했지만 저는 삼성전자 같은 초인류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명품 기업을 빠질 때마다 물타기 하는 거는 괜찮다. 그렇죠. 네, 오히려 쌀 때 사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이렇게 빠졌을 때 사는 거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0% 40%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주식은 기다리면 또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근데 너무 테마성 주식이라든지 저희가 뭐 300% 500%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데다가 돈 맡기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직하게 우리나라든 미국의 명품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은 더 진정한 위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한 친구인데 가끔 내가 옛날에 방송 때 얘기했던 친구. 내가 봐도 이 친구는 항상 팔면은 오르고 사면 빠지는 친구예요. 예. 정말 귀신처럼 진짜. 근데 주식도 좋아하고 뭐 아주 못하진 않는데 제가 자꾸 오늘 예를 들었던 게 하이브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친구가 하이브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네. 정말 자기가 제대로 한번 투자하겠다 해서 하이브를 괜찮은 가격에 사놨었는데 갑자기 SM에 나가니까 한번 더 푹 올라가니까 야 드디어 이제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난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정말 저번에 또 SM 이렇게 돼서 한번 이렇게 쭉 옆으로 흐른 적이 있는데 그냥 좀 적당히 좀 팔지 다 팔아버렸더라고 또.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제 하이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기업은 한꺼번에 다 사지도 말고 한꺼번에 다 팔지도 않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팔아서 이거 사고 이런 개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수익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아마 연초부터 해서요 크게 뭐 뻔한 종목들 몇 종목 사놓고 가만히 계셨으면 한 20%씩은 다 났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시장에 바로미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맨날 우리 노땅들끼리 웃는 것 중에 은행주도 갖고 웃잖아요. 예. 은행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관제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정말 쌀 때 사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금융 같은 것들도 정말 어이없는 가격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뭐 그것도 17, 18%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 우리 시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오늘 4월이 말 끝나가서 5월이 됐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한 20% 가까이가 안 나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되게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초 이후로 말이죠. 그렇죠. 연초 이후로 지금
나스닥이 한 16% 네. 올랐더라고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올랐고, 근데 우리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미국의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는 또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뭐냐면 한국의 그런 뻔한 기업들이 굉장히 단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연초 이후로는 한국 시장이 제일 강했으니까. 코스닥도 그랬고. 근데 뭐 코스닥을 안 했더라도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굳이 오랜만에 박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될 땐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10월 이후로 올해 연초에 이렇게 뭔가 불안해 보이지만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기에는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쭈삣쭈삣 거리면 또 한번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보통 모든 걸 확인하고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기회는 못 잡는다는 거죠. 에휴, 그 확인하고 산다는 얘기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작년 연말에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니 확인하고 사도 된다. 2,500, 600, 700 얼마든지 올랐을 때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비싸지고 나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또 위험해요. 우리 시장이 그거를 잘 조절을 못하면 한국 주식은 정말 기회가 없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이걸 막 자꾸 계속 반복해서 말하니까 이제 재미없고 지겨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종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투자하기 안 되거든요. 직선적 선으로 된 사고. 여기가 뭐 선으로 이렇게 막 오르거나 선으로 빠진다는 사고를 갖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시장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나는 정점도 바닥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요 정도부터 사서 몰리고 요 정도부터는 그냥 판다는 생각을 해야 한국 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매우 기회가 여러 번 열리거든요. 저는 작년 10월 이후에 기회가 열렸다 보는 시각이고, 올해 그러면 작년 10월에 비하면 기회가 훨씬 낮아졌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G 사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SG 사태가 이제 드디어 무너지는 시작이다. 저도 그런가 하고 보죠. 저 정도 사건이 터지면 무너져야죠. 한번 왜냐하면 이런 논리였죠. 저거를 저렇게 팔아면 다른 걸 팔아서 폭락할 것이다. 뭐 그런 논리 다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문하죠. 그게 그렇게 됐음에도 시장이 버텨준다면 이거는 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또 나온 거예요. 저번에 SVB 사태 때,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세네 하고서 그 다음에 치른 거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그게 비슷한 게 나왔던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담당자 그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시장의 주변에 다른 이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기회가 열렸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윤 대표님이나 저나 워낙 이제 약간 역발상적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거의 저랑 이제 윤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정광우 86강가 정광우 대표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정쩡하게 2,500 됐잖아요. 저도 여기서 2,600, 700 가면 더더욱 이제 저는 자신이 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싼 영역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한테 꼭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재작년에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실 때 제가 약간 놀라웠던 게, 2,800 정도를 갔을 때도 대표님이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3,300에서 벌써 500 빠졌는데 라고 했을 때도 대표님은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매수 콜을 못 한다라고. 그게 재작년 겨울에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길래 그러나라고 생각했다가 진짜 2,600 깨는 거 보고 제가 대표님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지수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아? 올해는 이 정도는 갈 것 같은데 하는 지수대가 좀 있습니까? 그걸 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모든 게 좋아진 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좋아진 게 뒤에.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좋아진다라는 거는 물가도 안정되고
환율도 떨어져 그렇죠. 있고 아마 환율이 1,200원 깨고 내려가야겠죠.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1,200원 근처 감주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니까 아마도 경기가 그 정도 하강 정도로 멈추는 시간을 나오면 그래? 하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기업이익이 아까 계속 오늘 반복해서 관통하는 거는 이번에 4%대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이게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 4%보다 나 5%, 6%, 7%, 8% 되면 조심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즐거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리테일 사업 윤지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드려봤는데요. 워런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납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라 진정한 투자자한테는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변동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윤지호 센터장님을 보면서 느낀 바는 굉장히 현명하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참 잘 이용하시면서 주식이 쌀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비쌀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해주신 여의도의 현인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